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먹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곤충의 먹이는 종류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죠. 첫째는 섭식성, 두 번째는 포식성, 그 다음 구식성, 그 다음 잡식성, 이렇게 있습니다. 섭식이 아니고 식식이죠. 예, 식식이 곤충. 따라서 사육을 하기 전에 대상 종이 과연 어떤 식성이 있는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첫째로 이제 식식성 곤충이라 하면 뭐냐 하면 주로 살아있는 걸 먹는다는 얘기죠. 살아있는 식물질을 먹이로 하는 곤충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곤충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가축 같으면 닭은 거의 또 살아있는 걸 좋아하죠. 고양이도 그렇습니다만, 요게 이제 배추, 흰나비, 광대, 노린재 이런 애들이 주로 식식성 곤충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식성은 뭐냐면, 우리 뭘 많이 먹었다 할 때는 포식했다 이런 뜻은 많이 채웠다, 포만하다 이런 뜻이고, 여기에 포식성은 포획한다, 잡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른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 곤충으로 진딧물, 천적인, 무당벌레, 다양한 곤충을 포식하는 사마귀, 이 사마귀는 사마귀에서 나오는 그 실이 사람의 눈에 들어가면 실명할 수가 있죠.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포식성 곤충 중에는 다른 곤충의 몸 밖이나 몸 속에 알이나 애벌레 상태로 들어가 숙주의 몸속을 파먹으면서 기생한다. 이게 사실은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뭡니까? 동해등이죠, 그죠? 그래. 겨울에는 애벌레, 동해등해가 아니고 동충하초, 그죠?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 그죠? 이런 것들이 주로 사실은 애벌레 속에 들어가서 이제 지가 기생을 하면서 몸이 이제 자라는 거죠, 그죠? 버섯류. 이를 포식 기생 곤충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최종적으로 숙주를 죽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사람도 따지고 보면 사람 몸속에 기생충이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보는 학생은 좀 기분이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사람 몸속에 옛날에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그 인분이나 뭐 축분 이런 걸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약간 희석해서 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생충이 많죠. 이걸 먹으니까 실수도. 그러면 우리 이제 장기 속에는 이 기생충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이 기생충이 한 뭐 1, 20% 먹어버리니까 살이 안 찌죠. 찔 수가 없죠. 과거에는 먹을 것도 없었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 만약에 기생충의 그 밀도가 엄청 높다 하면은 사람이 빼빼 말라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숙주를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진딧물 몸속에 들어가 기생하는 진딧벌, 그 다음에 나방 애벌레의 몸속에 기생하는 예쁜 가는 배 꼬치벌, 이런 것들이 천적 곤충으로 활용을 한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몸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원래 기주 식물을 기주 곤충을 잡아먹는 건 아니고 하여튼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천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뭐 예컨대 이런 거예요. 쥐가 많으면 고양이를 두면 고양이 쥐를 다 잡잖아요. 이것은 그냥 뭐 포식은 포식인데 몸속에 들어가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완전히 이건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사고를 완전히 이제 다르게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감기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이 바이러스가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지가 살려고 하니까 사람이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곤충의 사육기술에서 먹이는, 세 번째로는, 첫 번째 이제 식식성, 두 번째 포식성, 세 번째 이제 부식성 곤충이죠. 이 부식성 곤충은 뭐냐 하면 썩어가는 동식물을 먹고 사는 곤충입니다. 썩어가는, 그러니까 동물에서는 우리 하이에나라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뭘,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을, A라는 동물을 먹고 적당히 먹고, 사자는 내장 같은 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살집만 먹죠. 대충 먹고 가면, 그 다음에 하이에나가 막 와서 그 하듯이, 이런 곤충을 부식성 곤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크게 두 무리로 나눌 수 있다. 낙엽, 나무 몸통 이런 데서 식물 부식질을 먹고 사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애들은 참 건전하고 건강하고 좋죠, 그죠? 썩은 나무를 먹으니까 그거야 어차피 이제 가만히 놔두면은 뭐 썩게 하죠. 근데 이 애들이 이제 자라서 또 분변을 내죠, 그죠? 소위 똥을 눈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분변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그름으로 사용되죠, 그죠? 그 또한 동물의 사체와 똥과 같은 배수물을 먹고 사는 소똥구리, 최근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옛날에 소가 바깥에서 똥을 사놓으면 거기에 이제 이 똥을 먹고 사는 게 있었어요. 그게 소똥구리예요. 이게 뭐하고 닮았느냐 하면 이 사슴벌레 이런 애들하고 정말 많이 닮았죠. 그 다음 송장벌레, 이름도 이상하죠. 송장이 뭔지 알죠? 그래서 송장벌레 같은 동물의 부육성 물질을 먹는 종류들도 있다 하는 거죠. 특히 이 가운데 동물 똥을 주식으로 삼기 때문에 뭐 우리가 무슨 개분, 뭐 축분 할 때 분, 그 분을 써서 분식성 곤충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야말로 가리지 않는, 그걸 뭐라 그러죠? 이것저것 다 먹는 애들, 이게 잡식성이라고 하죠, 그죠? 이 잡식성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먹는지 한번 30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충분히 생각을 하셨나요? 그 잡식하면은 우리 사람은 어때요? 사람 잡식이죠. 뭐 다양하게 다 먹잖아요. 오늘은 뭐 김치를 먹었다가 점심 때는 또 뭘 먹어요? 뭐 생선회를 먹었다가 뭐 저녁에는 두부를 먹었다가 김치를 먹었다가 파전을 먹었다가 뭐 또 고기를 육고기를 먹었다가, 그러니까 육해공 다 먹죠, 그죠? 그게 그야말로 이제 잡식성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식물질이나 동물질 어느 것도 가리지 않고 먹는 종류들을 말한다. 그럼 이게 이제 왕귀뚜라미가 여기에 포함되더라 하는 얘기죠. 그 다음 갈색 여치와 같은 종으로 식물질 먹이뿐 아니라
마른 생선이나 다른 곤충의 사체도 먹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다른 동물질 역시 먹어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다. 그러나 곤충 가운데는 유충과 성충이 다른 먹이를 먹는 종이 있거나 성장 과정을 통해서 몸의 크기가 달라지면서 먹이를 바꾸는 종들이 있다. 이게 참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오랑나비 이런 애들은 애벌레 때는 운양과 식물인 산초, 황백나무 등의 잎을 깔아 먹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근데 이제 성충이 되면 잎을 먹지 않고 다양한 식물의 꿀을 먹습니다. 그 다음 사마귀 같은 종은 아주 어릴 때는 진딧물처럼 작은 먹이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나방 애벌레, 메뚜기 새끼 등 보다 큰 먹이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대상 곤충의 먹이 선호뿐 아니라 단계별 영양 조건하고 선호 먹이의 변화 등을 분석해 둬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곤충을 사육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제 그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곤충을 사육하다 보면 충이 일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충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거죠. 곤충의 누대 사육법이 발달됨에 따라서 누대라 하는 것은 누적된 세대, 소위 계대 사육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내추럴, 소위 자연 상태에서는 곤충이 산이나 들에 이런 데 있으면서 그냥 1년에 한 세대밖에 거의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실내에서 이제 사육을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1년에 2세대, 3세대, 많게는 4세대, 5세대까지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에서 감염의 사례라든지 또 면역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다. 이걸 두고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야생하는 상태에서 소위 뭐 예를 들어서 꽃사과를 심었다 아니면은 또 돌감을 심었다 이런 애들은 병이 안 걸리고 잘 자라요. 근데 어느 순간 집단에서 1000평, 2000평 대량 사육하다 보니까 매번 농약 치다가 날 다 가죠. 그죠? 그 정도로 병이고 충이고 번성한다는 거죠. 그건 달리 말하면 사실은 이거예요. 인간이 많이 얻기 위해서 대량으로 하다 보면 전부 과일, 과실에 중점을 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양의 불균형, 과도한 시비,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과도하다는 거죠. 자기 그 원래 능력에 과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병에 걸리고 뭐 연약하게 자라니까 질소제 비료를 많이 주니까 그죠? 이게 충들이 많이 번성을 하고 병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또 농약을 치고 한다. 그러니까 악순환의 연속이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곤충도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많이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좁은 면적에 대량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개대 사육을 집중적으로 계속 1년에 3회 사이 하다 보니까 얘들이 면역력이나 모든 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적 관리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다. 특히 산업곤충의 사육 관리에서는 개별 곤충들이 모두 상품화 되는데 그들의 크기라든가 활력이 제각각 서로 다르다면 원하는 상품으로 일시에 출하할 수 없게 되어 생산자의 소득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업체가 이 곤충의 단백질 함량 얼마, 사이즈 얼마 딱 그걸 요구를 했는데 각 사육 그 농가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모든 게. 그러면은 이게 품질의 균일성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판매를. 그래서 이걸 이제 대량으로 대기업들에서는 뭐든지 대량으로 이제 구매를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시설이 크게 대형으로 된 것을 원한다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지만 천적 곤충을 대량 증식해서 농가에 이제 방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야생 곤충에 비교했을 때 사육하는 사육 곤충이 활력이 낮다면, 활력이 낮다는 것은 알도 적게 나오고 움직임도 적고 크기도 적고 이런 말입니다. 농가에서 그 천적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하는 얘기죠. 따라서 사육 집단에서 곤충들을 가능한 동일한 질적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가가 사육관리의 관건이 되겠다 하는 거죠. 장기 사육 과정에서 사육 집단의 충질 변화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진단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충질 변화의 주요한 지표는 고화율, 유충 생존율, 유충 및 번데기의 발육기간, 번데기 무게, 우화율, 성비, 성충의 생존기간 등 다양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실은 부화율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안 중요한 게 없지만 이 부화를 많이 해야 좋죠. 그죠? 알을 많이 낳아야 돼. 그 다음에 유충이 잘 생존해야 되고, 유충하고 번데기의 발육 기간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가, 그리고 번데기 무게, 그 다음에 이제 암수가 성충이 나는 우화율, 그 다음에 우리는 미안한 얘기지만 암수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곤충은 3대1입니다. 수컷이 그래 많이 필요 없죠. 1대1로 나오는 게 정상이지만 양컷이 많이 나와야 다음 세대에는 더 알을 많이 놓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이걸 이제 성충으로 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판매를 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암컷은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장수풍뎅이 성충 같은 경우에는 암컷은 좀 별로 그렇게 안 잘 생겼어요. 선호도가 낮다는 얘기죠. 근데 수컷은 딱 보면은 암컷은 이 집게벌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수컷은 딱 해갖고 이거 막 이렇게 뿔이 쫙 나오고 고루 멋있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이제 애완용으로 키운다든지 하면 암컷은 별로 안 좋아해요. 수컷을 전부 선호를 합니다. 크기도 크고 멋지게 생겼죠. 하여튼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하는 점을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생존, 성충이 이게 아주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는 얼마 이제 살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경우는 성충을 이제 구입을 해놨는데 집에서 키우는데 이 친구 거는 6달, 7달 사는데 자기가 사간 거는 한 2달 살다가 뭐 가뿐다. 그러면은 애들이 웁니다. 그래서 이게 성충의 생존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즉 사육 집단의 탄생에서 성충으로 삶을 마칠 때까지 단계별 성장 과정을 각각의 지표로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전 성장 단계에서 충질을 유지하게 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보면 대개의 장기 누대 사육에서 충질 저하의 주 원인은 뭐냐 하면 사육 집단 내에 근친 교배가 지속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8촌 이내에 지금 뭐 결혼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같은 근친 상관, 옛날에는 같은 혈족이면 같은 성씨면 결혼을 못했어요. 거의 안 했죠. 그래서 야생하고 있는 애들이 이제 그 액티비티가 크기 때문에 주로 이제 멀리 떨어진 거하고 교배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나비목 곤충 등은 산란수가 많은 것은 유전자 빈도가 변하지 않을 규모로 하면 시설이나 노력이 매우 많이 든다는 것, 하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많은 종에서 사육 규모를 크게 시작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때는 교배 방식을 개선해서 근친 교배를 막아 충질을 유지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 다음, 또한 인공 사료로 계속해서 개대 사육하게 되면 식물 활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적어도 한 집단은 연 1회 이상 자연 먹이로 사육한 다음에 순환 교배기에 넣어서 식물 활력을 높여 유지하여야만 지속적인 사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 사육실에서 충질 관리를 간이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육 개체 사이에 크기 차이가 나는지 성장 과정이 일률적이지 못한지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체 간의 차이가 크면 서로 잡아먹는 동족 포식, 소위 공식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 많이 생깁니다.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나면 잡아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암수 성비가 안 맞으면은 수컷이 서로 싸움을 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따라서 공급되는 먹이와 사육 밀도, 미기상적인 온도와 습도 등 사육 환경이 부적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육 방법을 재검토해서 계속 개량해 나가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장기 사육 집단에서는 개체들이 사육 환경에 적응해서 자연 상태와 다르게 질적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는 그냥 내추럴하게 우수한 것만 사실은 살아남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약한 것은 이미 도태됐을 거예요. 이 같은 경우는 건강한 먹이로 개선해서 사육 개체에서 적정한 성페로몬의 합성, 효소작용을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 신지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